한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회의실에서 한 나라가 조용히 세계의 판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 그리고 그 시작은 63.3%라는 숫자에서 비롯되었다. 이야기는 한 유럽 출신 에너지 전략 분석가의 개인적인 기록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처음엔 냉소와 의심을 품고 서울을 바라보았고 그 기술을 과장된 마케팅이라 폄하했다. 그러나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국방부와 백악관 내부 회의에까지 참여하면서 그의 시선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무대는 보령, 서울, 워싱턴을 넘나들며 에너지, 기술, 국방, 외교가 얽힌 거대한 서사를 풀어낸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터빈 기술의 진보를 다룬 것이 아니다. 기술을 통해 전 세계의 질서를 다시 쓰는 과정, 그리고 그 최전선에 선 대한민국의 침묵과 결단에 대한 기록이다.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끝내 세계는 고개를 숙였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한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기술 독립 서사시이며 동시에 세계가 더 이상 한국을 가르칠 수 없게 된 순간의 기록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세계 기술의 중심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한 회의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조용한 폭풍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저는 워싱턴 DC 연방청사 15층 회의실 안에 앉아 있습니다. 벽에는 미국 국기와 에너지부의 문장이 나란히 걸려 있고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차갑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 내뿜는 소리만이 낮게 울려 퍼질 뿐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루카스 마인하르트. 유럽에서 온 에너지 기술 자문관으로 현재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정부 합동위원회의 외부 평가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새로운 발전 설비에 대한 평가 자리 마이너스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요. 지멘스, 미쓰비시. 이 세 이름은 100년 동안 세계 전력 산업을 움직여온 절대적인 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누구도 그 질서가 바뀔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의실 중앙의 타원형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자료 더미와 노트북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모두가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의는 세 번째 일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통상 담당관 마크 로웰이 짧게 말을 꺼냅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자는 한국 대표단이라고 하네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몇몇이 시선을 교환하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건 기대가 아니라 약간의 피로와 냉소가 섞인 웃음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3명의 한국인이 들어옵니다. 정장을 단정히 입은 중년 남성이 앞서고 두 젊은 엔지니어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고 걸음에는 낯선 공간을 의식한 긴장이 묻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그들을 관찰합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분명한 의지와 신중함이 있지만 제 시선에는 그게 오히려 초조함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워싱턴, 세계 기술의 심장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크 로웰이 차가운 어조로 인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짧게 부탁드립니다. 일정이 꽉 차 있어서요. 그 말에 몇몇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라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마이너스 당신들의 이야기는 곧 끝날 거다. 저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 앉습니다. 솔직히 말해 흥미는 없습니다. 한국이라면 가전제품이나 반도체는 몰라도 중대형 발전 설비 분야에서는 아직 조립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 조명이 조금 낮춰지고 한국 대표단이 준비한 자료를 세팅합니다. 스크린이 켜지자 마크 로웰이 시계를 한번 쳐다봅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이곳이 얼마나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인 세계인지 새삼 느낍니다. 미국의 기술, 독일의 시스템, 일본의 공정. 그 안에서 새로운 이름이 끼어들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때 문득 제 옆자리에서 한 동료가 속삭입니다. 루카스, 한국이 뭘 발표하든 시간 낭비야. 그냥 형식적인 절차지.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이건 기술 회의가 아니라 정치적 예의잖아요.
그 짧은 대화가 끝나자 발표 준비가 완료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팀장은 손끝으로 리모컨을 눌러 첫 화면을 띄우려 하지만 그 미세한 움직임조차 주저하는 듯 보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곧 무언가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도 그 말을 진심으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이 회의는 단지 절차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적 우위는 너무 확실하고 우리의 이름은 여전히 세계의 표준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커피잔을 들어올리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이라. 아직은 우리와는 다른 리그지. 그 미묘한 오만함 속에서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이 침묵이 거대한 균열의 첫 순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조금은 긴장된 듯 보였지만 흔들림 없는 어조였죠. 저희는 이번에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을 직접 개발했고 실증 단지에서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팀장 박진수 엔지니어가 말을 꺼내며 도면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한순간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크 로웰이 팔짱을 끼며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에서도 도면 한가운데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63.1%. 굵은 글씨로 인쇄된 그 수치 앞에서 제 눈썹이 저도 모르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효율이 63.1%라고요? 제가 확인하듯 묻자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령 실증 단지에서 평균적으로 확인된 수치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고 그 다음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누군가 낮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 옆 사람은 헛기침을 가장한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마크 로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63.1%라니. 지희가 최근 공개한 H클래스도 62%가 한계입니다. 한국이 그보다 높은 수치를 냈다는 말은 솔직히 믿기 어렵군요.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치는 단순한 실험이 아닌 오랜 기간의 상업운전과 다수 국가의 인증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시된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논문용 데이터로도 부족하네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63%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카르노 효율, 연소 손실, 냉각 기술. 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63%는 이론적 한계 근처의 수치였습니다. 정확한 연력학 설계 분석 결과와 소재 데이터를 제출하셨나요? 에너지부의 윌리엄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박진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넘겼습니다. 초내열 합금, 공력 형상 최적화, 연소온도 분포. 자료는 방대했고 디테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료가 많다고 진실이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한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의 전력망은 실험이 아닌 결과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온 파트너들과의 협력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단순한 수치로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박진수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번져 있었습니다. 수치심? 아니면 분노?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곧 그의 목소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저희 기술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연력학적 설계부터 냉각 손실까지 전 과정의 최적화를 이뤘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충분히 들었다는 말처럼 굳은 장벽으로 닫혀 있었죠. 이런 수치들은 제 옆자리에 있던 민간 기술 고문이 중얼거렸습니다. 계산 실수일 수도 있고 계측 장비의 오차일 수도 있어요. 실증 테스트라지만 내부 변수만 조금만 틀어져도 12%는 금방 바뀌는 수치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0.5% 올리기 위해 5년을 투자했는데 한국이 단숨에 비논리적입니다. 너무 급진적이에요.
박진수는 추가로 영상 자료를 꺼냈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 조작은 쉬운 일입니다. 마크 로웰이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그걸 몰라서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회의는 그렇게 흐르다 결국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박진수는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를 건넸고 젊은 엔지니어들은 묵묵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들이 회의실을 나가자 누군가 커피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무리수를 뒀군. 또 다른 누군가는 야망은 좋지만 현실을 봐야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1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진수가 보여준 숫자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숫자를 그들이 믿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눈에는 그 수치가 신념처럼 보였고 그 신념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아주 오래된 내부 문서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K터빈 국산화 계획 내부 기록 보관용. 문서의 작성일은 2013년.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63.1%는 단지 계산된 숫자가 아니라 12년을 견뎌온 숫자라는 걸. 2013년 대한민국 창원.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선언합니다. 2020년까지 380MW급 가스터빈을 완전 국산화한다. 당시 두산중공업의 회의실에는 30명이 넘는 중견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박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경력의 기계설계 엔지니어. 그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굴욕의 반복을 끝내기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2012년 충남 당진의 한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었습니다. 독일 지멘스가 납품한 터빈 설치 작업. 한국 엔지니어들은 천막 밖에서 배관을 연결하고 독일 기술자들은 천막 안에서 핵심 부품을 다뤘습니다. 기밀 유지 때문에 내부 접근은 안 됩니다. 그 말은 공식적이었지만 실상은 기술 분리였습니다. 박진수는 점심시간에도 뚜렷이 구분되는 식사 테이블을 보며 마음속에 쓴 다짐 하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천막 밖에 있어야만 하는가? 언젠가는 그 천막을 걷어낼 것이다. 프로젝트의 첫 6개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설계는 책상 위 이론일 뿐, 재료는 말도 안 되게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해외 논문 조각들, 2차 정보들, 단편적인 도면뿐이었습니다. 블레이드 각도를 계산하고 연소기 형상을 최적화해도 문제는 열이었습니다. 1400도를 넘기면 금속이 뒤틀렸고 1500도에서는 블레이드가 깨졌습니다. 한국에는 고온압금 기반 기술이 없었습니다. 정밀한 미세 조정 가공, 고온 피로 시험 데이터. 해외에서는 30년간 축적해온 것이고 한국은 한 장의 실험 결과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첫 시제품 테스트 완전한 실패. 효율은 형편없었고 블레이드는 시험 도중 균열로 파손되었습니다. 평가위원들은 냉정했습니다. 설계 구조 자체가 무리입니다. 국산화를 시도하는 건 의미 있으나 시기상조입니다. 누군가는 아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외산 부품 조립에 집중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박진수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실패한 블레이드 조각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금속 조각은 그의 지난 1년을 상징하는 듯 검게 그을려 있었고 표면에는 손톱으로 긁힌 듯한 미세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현장에서 겪은 굴욕은 기술 실패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전략 수정. 설계는 나중 문제다. 먼저 버티는 금속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의 초점은 명확히 바뀌었습니다. 팀 전체가 소재 연구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켈, 크롬, 코발트. 0.1% 단위로 비율을 조정해가며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하루 10회, 일주일이면 70회. 피로 시험,
인장시험, 미세조직 분석, 산화반응시험. 수천 개의 시편이 구워지고 깨지고 녹았습니다. 박진수는 하루도 집에 먼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작업복 위에 입은 회색 점퍼는 늘 금속가루로 얼룩져 있었고 실험실 조명은 자정을 넘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00번의 실험을 넘긴 어느 날 하나의 시편이 1700도를 견딥니다. 형상 변화 없음, 균열 없음, 세라믹 코팅과 새로운 합금 조성의 조합. 그 순간 실험실 전체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숨을 멈췄고 누군가는 그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박진수는 그날 일지를 짧게 남겼습니다. 이제 시작선 앞에 섰다. 드디어 불 앞에 설 자격이 생겼다. 그 밤 그는 처음으로 실험실 불을 끄고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한 줄은 이랬습니다. 내일은 이 금속에 불을 넣는다. 그러나 아직 불은 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은 다음 장에서 붙게 될 것입니다. 보령 실증 단지. 검은 철골 구조물 사이로 이른 봄에 찬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바닥은 아직 밤새 내린 이슬에 젖어 있었고 터빈 실내는 낮은 진동음으로 가득했다. 그날은 5번째 시운전 날이었다. 박진수는 고개를 들고 6m 높이의 블레이드 축을 바라봤다. 마치 한 생명체처럼 금속 덩어리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전원 연결 확인. 연소기 압력 100% 도달. 내부 열분포 이상 없음. 모니터 위에는 초록불이 차례로 점등됐다. 그리고 점화. 순간 보령 단지 전체에 낮고 깊은 진동이 퍼져나갔다. 붉은 불꽃이 회전체 깊숙이 타오르며 1700도 이상의 고온이 만들어졌다. 회전수는 치솟았고 블레이드는 마치 수십 년을 기다려온 듯 완벽하게 돌고 있었다. 1820도 유지. 진동값 정상. 출력 안정화 완료. 그 순간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실내의 모든 조명이 부드럽게 깜빡이며 점등되었고 누군가 속삭였다. 우리가 만든 전기입니다. 국내 언론은 이 소식을 단신으로 보도했다. 국산 터빈 실증 1년 만에 출력 성공. 그러나 세계는 조용했다. 해외 기술지, 에너지 전문 매체, 어떤 곳도 이를 다루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한국은 여전히 조립국가였기 때문이다. 발전 기술이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신뢰의 역사였다. 그리고 한국은 그 역사 안에 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한 사이의 마이너스. 동남아시아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2021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40년간 지이의 독점이었던 석탄 발전 대체 프로젝트 입찰에서 한국산 가스터빈이 파일럿 설치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효율은 지이보다 낮아도 유지비가 절반이고 기술 공유가 가능하다. 처음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성공했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 유사한 계약이 이어졌다. 그들은 묻지 않았다. 당신들 정말 63% 나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우리 기술자들과 같이 앉아줄 수 있습니까? 박진수는 수라바야에 직접 다녀왔다. 그가 찍은 사진 하나가 있다. 녹슨 철판과 정글 사이, 파란 하늘 아래. 한국산 가스터빈이 회전하며 연기를 토해내는 장면. 그 사진을 본 한 동료가 물었다. 세계는 여전히 우리를 무시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박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야. 그날 밤 그는 실험실 한쪽 칠판에 글씨를 적었다. 63.1% 마이너스 시작점이 아닌 결과.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하나를 덧붙였다. 누군가는 조용히 이 숫자를 믿기 시작했다. 불은 붙었다. 벽은 아직 단단하지만 마이너스. 그 표면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떤 경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 11분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세계 최대 규모의 AI 서버팜 3곳에서 동시에 전력 부하 경고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리즘이 멈췄고 냉각 시스템이 다운됐으며 응답 속도가 3초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AI가 멈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맥레이 박사님, 지금 미국 전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방기술실 연락망으로 긴급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상황실의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보통은 침착하게 브리핑이 진행되지만 이날은 모든 화면이 붉은 경고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력 편차 경보. AI 노드 장애 텍사스, 뉴욕, 캘리포니아. 부하 초과 마이너스 냉각 실패.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문제는 사이버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전력 부족이었습니다. 2년 전 미국은 AI 전력망을 완전히 민간에 이양했습니다. GE와 시멘스, 두 에너지 거인은 차세대 스마트 그리드 통합 시스템을 맡았습니다. AI 운용을 위한 최적 전력 분배, 고밀도 연산 냉각 스케줄링, 실시간 소비 예측까지 마이너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스템이 지금 멈춰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회의실 안에서 반복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답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모든 AI가 너무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수요 곡선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발전 용량 확장이 느립니다. 이건 급속한 AI 집적화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2025년 기준 미국 내 AI 훈련 및 운영센터는 에너지 총 소비의 21.7%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수치는 지난해보다 9.2%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 묻습니다. 왜 예비 전력이 작동하지 않았는가? 왜 유럽 계열 시스템 백업이 실패했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GE와 시먼즈 모두 이 규모의 수요 폭주를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공장형 패턴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이제는 그 논리가 AI 시대에 완전히 무력해진 것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전체 데이터 센터의 30%가 다운되었고 뉴욕 맨해튼 금융 AI 서버는 응답 지연으로 15분간 증시 자동 매매가 중단됐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모두 백업 서버를 가동했지만 전기 그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서버를 돌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한 기술관이 책상 위에 무언가를 내려놓았습니다. 미국 전체 발전소의 출력 예측 대비 초과 수요 곡선. 곡선은 점점 가팔라졌고 2주 안에 남부 4개 주에서 정전 가능성이 30%를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이 상황을 예측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회의실 안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 한마디는 모두가 생각했지만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단어를 꺼내놓은 셈이었습니다. 한국. 그들은 한 번도 우리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이너스. 지도 시먼주도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이 순간. 우리는 그들조차 흘려보낸 해결책을 놓친 게 아닌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의도적으로 KENERGY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몇 개의 기사와 논문, 유튜브 영상이 떴지만 대부분이 한글 자막으로만 제공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언어로, 그들만의 논리로 우리를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 방식을 완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보령, 동남아시아, 그 모든 조용했던 움직임들, 우리가 무시했던 것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마이너스. 우리는 그들의 전력을 빌려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워싱턴의 상황실 한복판에서 나는 조용히 책상 위에 펼쳐진 세계 전력 흐름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극단적인 수요 폭등 곡선이 미국 전역을 휘감고 있었고 유럽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독일, 프랑스, 심지어 북유럽 국가들마저도 고밀도 AI 서버 운영이 가져온 에너지 불균형을 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독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지도의 오른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영역 마이너스 그곳만이 유일하게 전력 흐름이 안정적인 지역이었다. 비정상적으로 안정적인 수치, 완만한 곡선, 전력 예비율 16.4%. 심지어 그 곡선은 수출을 전제로 한 데이터였다. 나는 의심스러웠다. 이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가?
어떻게 모든 국가들이 허덕이는 와중에 오히려 그들은 남는 전력을 밖으로 보내고 있는가? 보고서를 요청했다. 한반도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현황 전수조사. 보고서는 17시간 뒤에 도착했다. 총 226페이지. 그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나는 페이지 상단에 쓰인 생소한 용어에 시선을 멈추게 되었다. 국가지능형 동맹망.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에너지 자율 통합 운영 체계. 서울발이었다. 이 시스템은 단일 기업이 아니라 정부와 연구소, 산업계, 국방부가 총괄적으로 연계된 통합망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독립운영 허브가 존재했고 모든 전력 흐름은 중앙 서버와 쌍방향 피드백으로 조율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전체 시스템을 조정하는 뇌가 인간이 아니라 국산 AI라는 점이었다. 보고서의 주요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서울 표준 기반의 에너지 자율 알고리즘은 각 지역별 소비 패턴, 기후 변화, 산업 수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15분 단위로 배분 명령을 수정한다. 나는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질서의 반전이었다. 우리는 아직도 발전소 중심 사고에 매달리고 있는 반면 그들은 이미 에너지는 흐름이라는 개념으로 전환을 끝낸 상태였다. 가장 눈에 띄는 페이지는 113쪽이었다. 대한민국이 아세안 4개국과 체결한 통합에너지 교환 계약. 그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K에너지 글로벌 통합협정. 그 협정은 단순한 발전기 수출이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와 전력 흐름까지를 교환하는 시스템 연계형 계약이었다. 이 말인즉슨 말레이시아에서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경우 그 정보가 서울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서울은 즉각적으로 인접 지역의 AI 제어망을 통해 공급량을 재분배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미국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심에 있다고 착각했지만 서울에서 시작된 새로운 규칙은 이미 조용히 우리를 둘러싸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내 노트북에 단 한 줄을 적었다. 질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다만 옮겨갈 뿐이다. 한 주 동안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반박도 해명도 언론 인터뷰도 없이 마이너스 완벽한 침묵이었다. 그것은 전 세계의 분석가들과 언론에게 의문을 던지게 했다. 서울 프로토콜이 거부당한 뒤 왜 그들은 침묵하는가? 혹시 내부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인가? 그들도 결국 기존 질서에 굴복한 것인가? 워싱턴, 베를린, 도쿄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미국은 지휘 중심의 긴급 전력 배분 회의를 다시 가동했고 독일은 자국 풍력 태양광 연계를 통해 에너지 독립을 재강조했다. 일본은 핵심 언론을 통해 이렇게 보도했다. 서울의 에너지 실험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침묵은 실패의 다른 이름이다. 하지만 나는 불편했다. 그 침묵이 이상하리만치 정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패했다면 흔들림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 SNS에서도 국회에서도 대통령 연설에서도 서울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듯했다. 6일째 되는 날 밤 나는 한국의 외교 소식통과 통화를 시도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박사님, 우리가 조용한 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말해야 할 시점이 아니라 당신들이 깨달아야 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잊히지 않는다. 다니엘 박사님, 우리는 늘 조용했습니다. 소리를 낼 필요가 없을 때는 마이너스 더더욱요. 7째 날 아침, 한국은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전 세계 42개국의 에너지 부처에 단 하나의 파일을 송신했다. 제목은 이랬다. 후에너지 질서 서울 프로토콜 실행 보고서. 총 614쪽. 모든 수치는 실측가, 모든 그림은 실증 영상 기반 시뮬레이션, 모든 구조는 오픈소스 프로토콜 기반.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장이었다. 2023년 11월 서울 프로토콜 완전 가동 시작. 2024년 3월 동남아시아 3개국 실시간 연계 완료. 2024년 8월 북미 비공식 연동 테스트 2차 성공. 나는 그 문장을 보고 순간 멍해졌다. 북미 비공식 연동.
다시 말해,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미 우리의 일부 서버가 서울 표준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거부한 시스템이 우리 시스템 안에서 작동 중이었다. 그날 오후 유럽 집행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기자가 물었다. 한국은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측 대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세계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다음 단계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의 침묵은 무기였다. 우리는 외쳤지만 흔들렸고 그들은 말이 없었지만 마이너스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전 세계는 동시에 알아버렸다. 이제 서울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그들은 설명이 아니라 현실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마침내 그 땅을 밟았다. 서울도 아니고 판문점도 아닌 곳. 충청남도 보령. 이름만 들어도 낯선 작은 항구 도시. 그러나 오늘 전 세계 에너지 시선이 이곳에 모이고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나는 곧바로 정부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국제성능 검증단 일원으로 보령 복합에너지 단지로 향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그리고 남아이너스 에너지 정책 자문가로 활동하는 유럽연합 대표 루카스 마이나르트. 나는 솔직히 말해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이들이 말하는 63.1%의 터빈 효율이 현실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기술 논문, 실험실 통계, 모두 자체 공개된 수치일 뿐 우리가 검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저 또 하나의 아시아식 허세 아니겠나. 내 머릿속에 남아있던 그 불편한 편견을 깨줄 수 있는 건 오직 오늘 단 하루 내 눈뿐이었다. 보령 단지 입구는 조용했다. 홍보 현수막도 언론 환영도 정치인도 없었다. 도리어 불안할 정도로 담백했다. 유일하게 느껴진 긴장감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었다. 우리를 맞은 이는 중년의 한국 기술자였다. 키는 작았지만 말투는 단정했고 시선을 피하지 않는 눈이 인상적이었다. 여러분의 일정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열 가동, 모니터링, 해체 점검까지 전 과정을 모두 보여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했다. 본관에서 보조 수송차를 타고 터빈 테스트 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나는 보령항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조용한 도시에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들 그 무엇이 존재한다고 정말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동에 들어선 순간 나는 눈앞에서 그것을 마주했다. 실물. 그토록 회의해왔던 63.1% 효율 터빈의 실체. 장비는 단단하고 묵직했으며 표면은 은빛 합금으로 덮여 있었다. 복잡한 배선 대신 내장된 센서와 정리된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국내 생산된 모든 부품의 QR코드가 붙어 있었고 우리는 휴대 태블릿으로 그 부품의 제작 연도, 소재, 내열 등급, 진동 내성까지 전부 열람할 수 있었다. 숨길 게 없다는 자신감. 나는 그 투명함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실험은 정확히 오후 2시에 시작됐다. 알람도 구호도 카운트다운도 없이 마이너스. 그저 냉정하게. 처음엔 조용히 회전하던 축이 4초, 5초가 지나면서 급격한 열을 동반하며 가속되기 시작했다. 내가 놀란 건 속도나 열이 아니라 정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이었다. 입력 온도 1900도, 열 교환 반응 시간 0.86초, 진동 허용 범위 0.2. 기록 장치에서 실시간으로 수치가 출력되자 프랑스 대표단이 탄성을 삼켰고 일본 대표는 고개를 떨구었다. 불가능이라 했는데 내 옆자리 독일 동료가 중얼였다. 가동은 12분 33초간 진행되었다. 그 사이 단 한 번의 이상 진동도 없었고 출력 편차는 0.14% 이내였다. 놀라운 건 그 수치가 단일 실험이 아닌 지속된 운영 조건에서도 재현된다는 것이었다.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국 측 기술자가 짧게 말했다. 이 수치는 반복됩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217회. 그중 실패는 0회.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우리가 비웃고 평가절하 했던 그 수치는 허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쫓아왔던 수치들이 얼마나 시대에 뒤처져 있었는지를 드러낸 셈이었다. 실험이 끝나자 우리는 분석실로 이동해 로그 데이터를 검토했다. 나는 장비를 의심했고 검증 기준을 몇 차례 되물었으며 제어 시스템의 내부 알고리즘도 요청했다. 그러자 기술진은 무표정하게 이렇게 말했다. 필요하시면 전체 운영 알고리즘 원본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영어 번역본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말문이 막혔다. 이들은 이제 세계의 설득을 시도하지 않는다. 그저 보여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나는 하늘을 오래도록 올려다보았다. 보령은 조용했고 하늘엔 별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이 조용한 도시에 우리가 놓쳐버린 새로운 문명이 움트고 있었다. 나는 내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다. 이곳은 증명 그 자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가능성을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었다. 실험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한 기술자가 다가와 우리에게 조용히 말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당황했다. 이미 63.3%라는 수치가 나온 상황에서 그 이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그는 짧게 말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2차 테스트는 외부 관측팀이 설치한 장비로 진행되었다. 일본 측은 열화상 카메라, 미국은 고속 진동 센서, EU는 자기장 파형 분석기를 준비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의심이었다. 진짜 이 수치가 반복될 수 있는가? 실험실이 아니라 가혹한 조건에서도 가능한가? 우리는 그들이 준비한 최악의 환경을 적용하기로 했다. 온도 습도 37도, 미세먼지 기준 초과, 가동 환경을 최대 출력으로 설정. 통상 터빈 수명의 치명적인 조건이었다. 터빈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익숙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3분이 지나자 열기가 1910도를 넘겼고 진동은 0.17 이내에서 완벽히 제어되고 있었다. 입력 에너지 대비 출력 효율은 63.29%. 단 0.01%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변칙이 아니라 기준이야. 독일 관측원이 중얼거렸다. 이 정도의 일관성은 모조리 재현된다는 뜻이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때였다. 내 뒤편 조용히 앉아있던 한미국 남성이 무전기를 꺼내 무언가를 보고했다. 나는 그를 알고 있었다. 그는 에너지부 산하 분석관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안보국에서 파견된 전략 자산기술 평가자였다. 우리가 보는 건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었다. 국가 동력 체계의 전환 가능성이었고 더 나아가면 군사 플랫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준의 기술이었다. 실험이 끝난 후 우리는 고온 금속 상태의 블레이드를 직접 확인하는 해체 과정까지 참관했다. 기술자는 장갑을 낀 손으로 고속 냉각된 블레이드를 꺼내 우리 앞에 놓았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가혹한 운전 후에도 표면 균열이 없었고 미세한 산화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이 합금 도대체 뭡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만든 겁니다. 특허도 라이선스도 수입도 아닌 마이너스 우리 기술입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마치 번개처럼 내 머리를 때렸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미국 측 인사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름 대신 배지 번호로만 불렸고 그날 처음 말을 걸어왔다. 이건 단순한 발전 기술이 아닙니다. 이 정밀도와 내열 구조, 군사용 터빈으로 확장 가능하다는 거 마이너스. 당신도 알겠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미 생각하고 있던 말을 그가 먼저 꺼냈을 뿐이었다. 한국은 아무 말이 없었다. 우리는 떠들었고 그들은 보여줬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기술은 단지 효율 63%라는 숫자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재구성이었다.
나는 그날 밤 국제검증단 보고서에 단 한 줄을 남겼다. 기술의 한계를 넘은 자는 이제 전장을 넘본다. 며칠 후 워싱턴에 복귀한 나는 곧바로 비공개 브리핑에 소환되었다. 에너지부 회의실도 백악관 브리핑룸도 아닌 마이너스. 그 어디보다도 조용하고 차가운 공간. 국방부 산하기술평가국 비밀회의실. 보안 배지가 2번 스캔되고 출입문이 무겁게 열릴 때 나는 이미 이곳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갈지 짐작할 수 있었다. 회의실 앞면에는 보령 실험 당시의 열화상 분석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 옆엔 한 줄의 제목이 떠 있었다. K터빈 전술 엔진으로의 확장 가능성. 나는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제야 확신했다. 이 기술은 에너지 문제를 넘어선다. 이건 전쟁의 게임 체인저다. 첫 발표는 공군 측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파일 하나를 열었다. F-35 전투기 엔진 구성, 노즐 출력 강도, 열 전달 효율, 블레이드 진동 한계 수치 마이너스.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아니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는 보령에서 측정된 K터빈의 실측 수치였다. 문제는 그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최대 출력 1920도. 진동 허용 범위 0.2. 내열 피로 허용 시간 11분 47초. 마이너스. 이건 단순한 유사점이 아니라 실제 적용 가능한 데이터였다. 한 공군 기술자가 중얼였다. 우리는 지금껏 블레이드 재질을 수입 고압금에만 의존해왔다. 그런데 한국은 자체 금속 조합으로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 입을 열었다. 그들은 이걸 전투기에 넣으려는 건가요? 다른 이가 대답했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저는 보령 현장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거긴 공장이 아니라 체계였습니다. 기술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늦게 깨달은 것처럼 그들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만약 이 기술이 전투기 엔진으로 전환된다면 그건 단순한 방산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 구조 전체를 흔드는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게임은 바뀌었다. 미국은 더 이상 공급자가 아니다. 하청도 협력도 아닌 기술 주도국으로 떠오르는 한국이 지금 우리의 안보 계산서를 다시 쓰고 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겨진 슬라이드를 바라보았다. 그곳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열이 곧 무기다. 그리고 그 무기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처음에는 하나 둘이었다. 그리고 곧 줄이 생겼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그 회색 건물 앞엔 연일 외국 번호판 차량이 멈췄고 각국 외교관과 군사무관들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방위산업청이 아니었다. K동력 추진연구원 마이너스. 이름도 낯설던 한 연구기관이 지금 유럽 전역의 군사 전략을 재편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먼저 움직였다. 그들은 자국 전투기 엔진이 고온 내열성 문제로 5년째 고전 중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금속조합이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즉각 실무단을 서울에 파견했다. 독일은 더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보령 실험 이후 연방군 기술참모단이 비공식적으로 세 차례나 한국 측과 접촉했다. 주제는 명확했다. 공기흡입형 전술엔진 공동개발 가능성. 그리고 이탈리아는 아예 F-35용 엔진 일부 부품 생산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나는 이 흐름을 지켜보며 문득 한 단어를 떠올렸다. 제작. 그들은 한때 기술을 수출하던 나라들이었다. 대한민국은 그들의 매뉴얼을 따라 배웠고 라이선스를 사서 생산했으며 사소한 오류 하나에도 승인을 기다려야 했던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한국 기술의 라이선스를 요청하고 있었다. 워싱턴은 당황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국방부 내 일부 부서에서는 한국의 군수 독립이
동맹 체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비공식 보고서가 돌고 있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한국을 다시 동맹 기술 체계 안으로 묶어두기 위한 전략이 논의되고 있었다. 우리가 그들을 너무 늦게 인정했나? 아니, 너무 과소평가했어. 지금이라도 붙잡아야 해. 그러나 아무도 그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나는 그 회의에 참석한 후 혼자 커피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바깥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그러나 안쪽 세계는 요동치고 있었다. 내가 처음 서울에서 봤던 그 기술자, 조용히 정면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지금 이 세계를 흔들고 있었다. 그는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이 그를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나토 본부의 내부 회의 자료가 내 손에 들어왔다. 그 마지막 장엔 이 문장이 쓰여 있었다. 앞으로의 동맹은 무기가 아니라 동력을 공유하는 자와 맺는다. 그날 아침 나는 누구보다 일찍 백악관 지하 회의실로 향했다. 공식 명칭은 밝힐 수 없지만 그곳은 미국 정부가 통제를 논의하는 가장 깊은 공간이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협정이 이곳에서 체결되었고 수많은 전쟁이 이곳에서 시작되었으며 수많은 동맹이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오늘 내가 증인이 될 이 회의는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가장 근본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장중한 정적이 나를 맞이했다. 대통령, 국방장관, 에너지부 장관, CIA 부국장, 백악관 수석 참모들까지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눈빛에는 피로와 긴장, 무거운 결단이 뒤엉켜 있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문서는 단 2장. 첫 번째는 기존 동맹기술 우선권 조항 철회에 대한 합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 미합 중국 간 차세대 추진체계 전략적 기술협정. 이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 미국은 처음으로 기술 독점국의 자리를 내려놓고 동맹국의 기술을 수입하게 되는 위치에 선다. 보좌관이 대통령에게 조용히 말했다. 서명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마치 역사 전체의 무게가 팔에 얹혀 있는 것처럼 펜을 들었다. 사인의 먹물이 종이에 번져가던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이 장면은 카메라에도 남지 않고 회의록에도 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것이 바로 시대가 바뀌는 소리라는 것을. 서명이 끝나자 대통령은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이제 공급자의 시대를 넘어서야 한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기에 반박할 틈이 없었다. 국방장관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는 지금 기술적 동맹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동맹은 전략을 나눴지만 미래의 동맹은 기술을 공유해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회색벽 너머의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문득 내 개인적 여정을 떠올렸다. 처음 서울 프로토콜이 회의 테이블에 올랐을 때 그 누구보다 내가 먼저 비웃었다. 효율 63.3%, 군용 엔진 수준의 연례 구성. 그런 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속 설정일 뿐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보령에서 직접 그것을 받고 서울에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오늘 백악관의 지하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CIA 부국장이 조용히 말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은 침묵 속에서 완성되고 있었죠. 그 말에 대통령이 짧게 한마디 덧붙였다. 그래서 더 두려운 거야. 그 침묵 속 기술이 우리의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를 강제로 되돌릴 수는 없었다. 기술은 일단 증명되면 막을 수 없는 힘이 된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메모를 썼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기준을 만들고 있고 우리는 그 기준을 따르게 될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나는 내 마음 한켠에 자리한 묘한 감정을 들여다보았다. 분노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었다. 그건 오히려 존경이었다.
문이 열리자 가을 햇살이 눈앞에 퍼졌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나는 처음으로 그 말이 떠올랐다.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시간이다. 그 문장을 되뇌이며 나는 고개를 들고 워싱턴 거리 위로 걸어나갔다. 역사는 그렇게 마이너스 아무 소리 없이 마이너스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